네, 민심연구소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요, 대선 2라운드, 대선 연장전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번 지방선거와 대선 2라운드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 첫 번째는요, 바로 시기적인 측면입니다. 지난 대선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 대선이 치러졌던 날짜가 바로 3월 9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방선거가 치러진 날짜가 6월 1일, 그러니까 둘 사이의 시간 격차가 불과 84일입니다. 다시 얘기를 해서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번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엔 시계를요, 조금 앞당겨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을 기준으로 삼으면요. 그게 5월 10일이었으니까 새 정부 출범 22일 만에 지방선거가 치러진 겁니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지방선거가 치러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번 지방선거 대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다른 이유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인물적인 측면입니다. 저희가 제목을 한번 돌아온 대선 주자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야의 간판으로 등장한 인물들인데요.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안철수 두 후보 모두 사실 지난 대선 주자입니다. 대선 때 먼저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 살펴보면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총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이번 지방선거를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출마까지 했는데요.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이끌다 보니까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 이런 야심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방송사 출구조사 예측 결과로는 이 목표 달성이 조금은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좀 살펴보죠. 안철수 후보. 지난 대선에 출마를 했다가요. 현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 단일화를 이뤄냈었죠. 그러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까지 맡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으로요. 성남 분당과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현재 출마를 했는데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굉장히 만족할 만한 현재 결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본인이 이제 수도권 선거 승리를 이끌어서 윤석열 정부 성공에 초석을 놓겠다 이런 각오를 현재 밝힌 상태입니다. 다음 이유도 좀 살펴보시죠. 다음은 구도적인 측면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말이죠.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그리고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이 어떤 구도로 좀 맞붙었을까요? 민주당은 정권 안정,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권 교체 이렇게 선거 구호를 내걸었었는데 어디서 좀 많이 본 듯한 그런 느낌이 나시죠? 이번 선거에서는요, 정반대가 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 안정을 위해서 국민의힘을 찍어달라. 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윤석열 정부 견제를 위해서 민주당을 찍어달라. 이런 구도로 현재 맞섰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대선 2라운드인 이유, 마지막은 승부처에서도 그 성격이 드러납니다. 이번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곳, 바로 경기도죠. 경기지사 후보로 나선 두 후보,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나섰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나섰습니다. 현재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로도 정말 초접전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대선 때 출마를 했다가 이재명 후보와 당시 후보 단일화를 이뤄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임 역할, 그러니까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대선 대리전, 윤심과 명심, 또 명심과 윤심, 이런 현재 대결 구도로 승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곳이 한 곳 더 있죠. 어딜까요? 네, 충북입니다. 충북은요, 전현직 대통령 참모들의 맞대결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노영민 후보가 나섰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특별 고문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전현직 정권, 전현직 권력 사이의 어떤 대리전, 이런 양상이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정말 여야는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유들이 좀 있는데요. 너무 진영 대결이 뚜렷하다 보니까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지방은 쏙 빠지고 선거만 남았다, 이런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일단 여야 입장에서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 국민의힘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막 새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이번 선거 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취임과 동시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취임덕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정 동력을 얻어서 새 정부가 이제 국정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그것이 멈칫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서 이번 선거가 절실한데요. 역시 변수가 좀 있겠죠. 일단은 시간이 지금은 조금은 지나긴 했습니다만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그리고 윤석열 정부 초기 어떤 내각 인선을 둘러싼 이런 논란들이 지방선거 표심에 어떻게 작용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 좀 살펴볼까요? 어떻게 보면요, 민주당은 더 절실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번에 지면 3연패거든요. 지난해 재보선 졌죠. 지난 대통령 선거 졌죠. 이번 선거까지 지면 3연패입니다. 당내에서 당연히 선거 패배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대선 패배를 극복하고 뭔가 어떤 이 참패 후유증에서 벗어나서 당을 다시 도약하는 어떤 발판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역시 변수가 있겠죠. 검수완박 논란으로 상징되는 어떤 입법 독주 논란, 그리고 또 지금 현재도 진행형인 어떤 지도부 간의 자중질환 양상, 이런 것들이 민주당 지지층과 또 중도층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요, 대선 2라운드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지난 대통령 선거 불과 0.73%포인트 차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어떻게 보면은 초접전 대선 표심이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저희 YTN 선거방송과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7명의 국회의원도 새로 뽑거든요. 이 소식은 김주영, 강희경 기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선거구 재보궐선거도 치러지죠. 오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 모두 7곳입니다. 3곳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있던 곳이고요. 4곳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있던 곳입니다. 7명 모두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출마에 나서면서 오늘 다시 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인천 지역구였지만 서울시장 대항마로 나선 송영길 당대표를 제외하면 모두 소속 광역단체의 장에 도전합니다. 네, 이들의 빈자리 누가 차지하게 될지 관심인데요. 특히 7석밖에 안 되지만 현재 국회 의석수를 생각해 본다면 그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167석입니다. 무소속 8명 가운데 민주당 출신이 7명인데요. 이 숫자를 더하면 174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의당과 진보 성향의 기타 정당까지 연대하게 된다면 무려 182석까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국회 의석수에 따른 권한을 한번 보시면요. 과반, 즉 151석 이상이 되면 국무총리 임명 동의와 법안, 예산안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180석 이상이 되면 의안 신속 처리, 즉 패스트 트랙이 가능하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의 강제 종료가 가능하죠. 더 나아가서 200석, 소위 개헌 저지선이라고 불리는데요. 200석 이상이 되면 개헌이 가능하고 국회의원 제명도 할 수 있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재보궐선거 여야 모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의석보다 더 많이 가져와야 하는 싸움이 벌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과연 오늘 민심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까요? 함께 지켜봐 주시죠. 지금까지 민심 연구소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9분이니까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투표가 끝나 저녁 7시 반 기준 전국 투표율을 보면 50.1%로 나타났습니다. 네,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최종 투표율이 다 집계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까지 투표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우선 오후 6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 이 확진자 투표를 끝으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이곳 상황실 전광판을 통해서 전국 투표율이 시시각각 보이고 있는데요. 저녁 7시 반 기준 전국 투표율은 50.1%로 나타났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인 60.2%보다 10.1%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58.1%로 가장 높고 강원도가 57.3%로 그 다음입니다. 광주가 37%로 투표율이 가장 낮고 대구 42.4%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20.62%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올해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을 합산했는데도 현재까지 투표율이 지난 지방선거 때보단 낮게 나타난 건데요.
선관위는 대선을 치른 지 얼마 안 돼 유권자들 관심이 그리 높지 않은 데다 사전투표로 일부 분산된 영향도 있는 거로 분석했습니다. 지금도 시시각각 투표율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최종 투표율은 개표가 마무리된 저녁 8시 40분쯤 잠정 집계될 예정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등 지방 일꾼 4,125명과 국회의원 7명을 선출하는데요. 선관위는 이르면 자정쯤 당선자들 윤곽이 드러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접전지는 내일 새벽에야 당선자가 확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황실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6일 지방선거 투표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국민의힘이 17곳 광역단체장 가운데 10곳에서 과반 압승을 거둘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네, 초조하게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던 여야 개표 상황실은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각 당 개표 상황실에 와 있던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부터 보죠. 김태민 기자. 네,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상황실도 불러봅니다. 조성호 기자가 나가 있죠.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국민의힘은 일단 출구조사 결과 10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상황실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부터 이곳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은 들뜬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0곳에서 우세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과반 압승이 현실화할 거란 기대감이 높아진 겁니다. 당 지도부와 관계자들은 저녁 7시 10분부터 이곳 상황실에 모여서 초조하게 두 손을 맞잡고 함께 카운트다운을 외치면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봤는데요. 과반 압승이 예상된다는 결과가 나오자마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사전투표와는 달리 본투표일인 오늘 예상보다 낮은 투표율이 집계되면서 그 영향을 분석하며 한때 긴장된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는데 지금은 국민의힘 관계자들 모두 한층 여유로운 표정으로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을 선택해준 국민의 성원에 감사하다면서 접전으로 나오는 경기, 대전, 세종의 개표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압승이 현실화하면 출범 2달째를 맞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한층 동력이 붙을 예정인데 특히 극단적 여소야대에 놓인 국회 상황도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개표 상황실 정면에는 광역단체장 후보 17명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7명의 이름과 사진이 붙어 있는데요. 밤 11시부터 투표 결과 윤곽이 좀 더 뚜렷하게 나오면 이곳에 당선 확정 팻말이 하나씩 붙을 전망입니다.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민주당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이곳 상황실에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전국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4곳에서만 우세라는 기대에 못 미친 결과를 침묵한 가운데 지켜보면서 애써 마음을 다잡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합지역으로 조사된 경기와 대전, 세종 득표율이 모두 오차 범위 안에서 낮은 것으로 나온 것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출구조사 결과 개항을 보궐선거에서 우세인 것으로 나온 이재명 위원장은 조금 전인 저녁 7시 40분쯤 상황실을 나서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락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오면 개항을 선거사무소에 모인 지지자들 앞에서 선거를 치른 소회를 짧게 밝힐 예정입니다. 애초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20여일 만에 치르는 선거인 만큼 이번 선거를 허니문 선거로 판단해 불리한 판세를 예측했습니다. 애초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8곳 승리를 목표로 세웠다가 이제는 호남과 제주를 포함해 5곳만 얻어도 선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당내에서는 4년 전 지방선거 때 그리고 지난 대선 때보다 상당히 낮아진 투표율이 불리하게 작용한 것 아니냐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간발 차이로 패배한 점을 들어 지지층이 다시 결집하면 해볼만 하다고 예상해왔는데요.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지역에서 투표율이 낮게 나타난 것이 지지층 결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아직 개표가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닌 만큼 일부 당 관계자들은 개표 상황을 지켜보면서 승리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여의도 당사의 개표 상황실을 차리고 배진규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은주 원내대표, 권수정 서울시장 후보 등이 함께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양당의 회초리를 들어달라며 지지를 호소해왔는데 광역의회 그리고 기초의회 선거에서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8회 지방선거 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방송 YTN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본투표까지 모두 마무리됐고요.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도 전해드린 것처럼 나왔습니다. 네. 향후 4년간 지역을 위해서 일할 일꾼으로 국민들은 어떤 후보를 선택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투표율이 예상보다 낮았고요. 일단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17곳 가운데 10곳에서 국민의힘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박형수 의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예상대로 나온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대체적으로는 예상한 바와 비슷합니다만 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한 석 정도가 한 군데 정도가 우리 예상보다는 좀 더 우세한 걸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당초에 9곳 정도가 우리가 우세하고 4곳은 경합, 4곳은 우리가 열세 이렇게 봤었는데 10곳이 우리가 우세한 것으로 나와서 예. 아마 그게 인천인 것 같습니다. 인천이 저희들 비슷한 것으로 봤는데 인천이 지금 출구조사 결과 우세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서 10군데가 우리가 우세한 걸로 된 것 같습니다. 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은 어떻게 당초 예상만큼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상보다 좀 부진한 것 같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사실은 이제 경기도, 그다음에 대전, 세종, 거기다가 한 군데 정도를 더 붙이자면 강원도까지. 예, 강원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이광재 후보, 김진태 후보 사이에 이제 인물 경쟁력이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추경 저희가 국회에서 처리를 하면서 628년 만에 강원도 특별자치도법이라든지 요게 이제 이광재법이라 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렇게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일단 뭐 개표 결과가 다 나온 것은 아니지만 예. 일단은 뭐 출구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예. 저희들의 기대치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기대는 미치지 못한 출구조사 결과다. 아직 뭐 개표 결과가 나온 건 그렇습니다. 아니니까요.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최영일 시사평론가님은 네. 자 지금 출구조사 결과만 놓고 봤을 네네. 때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이제 예상대로 나왔고요. 이제 이 국민의힘 우세 새 정부가 집권해서 출범한 지 불과 한 3주 만에 열린 지방선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여당에서는 정권 안정론, 좀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죠. 원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좀 밀어주십시오. 근데 의회, 국회가 예. 지금 다수당이 야당이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저지가 됩니다. 네. 지방선거에서 좀 한 번 더 민주당 심판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지방선거가 여당이 야당 심판해달라 국민에게 호소를 했고 예. 역으로 이제 야당은 또 이제 항상 견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오만한 정부를 견제하게 해달라. 근데 이번엔 균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근데 이제 예상대로 우세하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 민주당은 좀 이제 이 지난 대선에서 10대 7이었으니까요. 예. 이 광역 지역으로 분류해 보면 네. 지금 그거보다 좀 더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민주당은 완패를 인정해야 될 것 같고 출구조사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정치권이 오늘 조금 반성할 대목이 있다. 어떤 부분입니까? 왜 절반의 유권자는 투표장에 안 갔는가? 그럼 유권자 책임이다. 왜 권리를 버리십니까? 한 표의 가치가 320만 원이라고 3,2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예. 이번 지방선거는요. 우리 지역의 시장 누구냐? 우리 지역의 구청장 누구냐? 또 이제 지방은 군수가 누구냐? 또 시의회, 뭐 구의원, 군의원을 뽑는 선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방 분권 얘기를 대선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 지방 정부가 주인공인 선거인데 이거 대선 2라운드라고 얘기하면서 중앙 정치가 지방 선거를 매몰시켜 버렸다. 자, 17석 중에 11대 뭐 6이냐, 10대 7이냐 이게 정당들은 이겼다 졌다. 안정론, 견제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유권자 입장에서는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방 일꾼이 뽑혔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예. 지금 너무나 우리가 중앙정치 중심의 지방선거를 토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치권도 좀 각성해달라 예. 요청드리고 싶네요. 박형수 의원님, 그 지난 대선에서 최종 투표율은 77.1%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가까스로 절반을 넘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것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라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투표율이 낮은 것은
이번 뭐 지방선거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어쩔 수 없는 현상 중에 하나인가. 왜냐하면은 예. 통상 지방선거나 총선이 대선 중간쯤에 있게 되면은 심판론이 작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여야가 이제 당력을 다 집중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출범한 지 이제 22일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야당 같은 경우에는 심판론 또는 우리는 방어해야 될 지금 그런 전국이 형성되지가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 치러졌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좀 떨어진 거 아닌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낮게 나타나온 것으로 작용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은 승패 요인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전재수 의원님은 민주당이 이제 3연속 패하는 선거가 됐잖아요. 재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까지요. 가장 큰 패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패인을 먼저 좀 그거는 뭐 나중에 다시 예.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릴 기회가 많을 것 같고 일단 이번 투표율과 관련해서 네. 정치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건 저는 이 투표율을 현상적으로 또는 드러난 어떤 겉모습의 형태로 볼 것이 아니고 예. 이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이 투표율에 대한 근원적이고도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좀 이번 선거를 통해서 꼭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민주주의는 선거가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곧 선거고 선거는 곧 투표율인데 이 절반의 유권자가 투표를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것은 이 정치권에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선거 과정을 거쳐서 선거 캠페인 과정을 거쳐서 선출된 선출직 공직자가 유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정통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과연 이 선출된 선출직 공직자가 이 행사하게 될 유권자의 권력, 이 권력의 정통성이 과연 50% 투표율로 가지고서 그리고 50% 투표율 중에서도 예를 들면 한 5, 6% 차이로 이긴 경우는 심각한 권력의 정통성이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투표율의 이 근원적이고도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되겠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자기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 또는 갈라치기 하는 정치. 예를 들면 정치라는 것이 싸움이 있는 곳에 정치라는 것이 몸을 던져서 싸움을 말리고 불이 난 곳에 가가지고 불을 꺼야 되는데 싸움은 더 크게 만들고 불난 데 가가지고 휘발유 부어버리고 이런 식의 정치를 해가지고는 이게 이 민주주의가 근본적 위기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02년도 지방선거 때 우리가 한 49%에 미치지 못하는 투표를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역대급 지금 최저치 투표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특히 집권 여당인 윤석열 새 행정부 여기가 이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극단적인 비호감 대선을 치르게 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치에 대한 위기, 정치에 대한 불신 이게 극단화됐었거든요. 그리고 불과 한 달도 안 된 지방선거에서 역대급 최저 투표를 기록했다는 것은 국민들의 열망 또는 정치권의 과제라는 것이 국민 통합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행정부가 어떤 국민 통합 행보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고 또 민주당도 여전히 갈라치기 또는 자기 지지자들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면서 야당 또한 국민 통합을 위한 어떤 정치 혁신을 당내에서 녹여내지 못한 이런 결과가 오늘날 이 과반의 유권자가 투표장으로 향하는 발길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주의의 위기 또는 정치의 위기 또는 정치 불신이 극단화되어 있는 이 시대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77% 투표율이 50%로 떨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27% 정도의 투표율이 떨어진 거고 유권자 수로 합치면 1,000만 명 정도 유권자들이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있기 전에 여야가 공이 똑같이 한 이야기가 투표하면 이긴다는 거였거든요. 예. 지지층을 얼마나 많이 결집할 수 있느냐가 이번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국은 결과를 놓고 보면 민주당에서 충분히 지지층을 흡수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예. 지금 투표하면 이긴다인데 50% 투표율을 해석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투표장에 가던 분들이 갔다. 근데 보통은 더 나오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 의원님 말씀처럼 정치가 해야 될 일은 더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에서도 자, 이 양대 진영이 총결집을 한 상황에서 그
작은 몇 퍼센트 안 되는 중도층이 이쪽으로 넘어가느냐 저쪽으로 넘어가느냐 이 캐스팅 보트를 잡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했죠. 그 결과가 이제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도 이제 이루고 여러 가지 이제 양태로 나타나는데 이번 경우에는 이제 중도층을 끌어들이는 매력은 전혀 없었다. 중도층 안 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중도층이 투표를 많이 안 했군요. 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전통적 지지 세력까지도 다 동원해내는 데는 실패한 것 같다. 근데 이제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은 대체로 투표를 가세요. 이번에 보면 아마 젊은 층의 투표율이 대선 대비로 또 지난 지방선거 대비로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 뭐 날씨 탓 이런 거는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고 사실은 민주당이 투표하면 이긴다라고 강조하긴 했지만 사실 요즘에 유권자가 정치의식이 고도화돼 있는데 그 투표하면 이긴다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내가 왜 투표장에 가서 당신들을 찍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매력 포인트가 없이 아까 전 의원님 잠깐 얘기하려다 마셨는데 아니 내부 리더십이 지금 소통 부재고 단합이 안 되는 내홍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보고는 결집하라? 왜? 이런 질문을 반문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김포공항 이전 논란도 처음에는 공약으로 보도가 돼서 이 공약의 의미는 뭐지? 근데 나중에 수습하는 과정은 공약이 아닙니다. 초장기적 연구과제입니다. 초장기적 연구과제를 왜 그렇게 급하게 선거 전에 발표를 했단 말입니까? 그런 납득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유권자 설득에 실패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의 어떤 이념적 스펙트럼을 놓고 보자면 이게 진보 진영 최대 35%, 또 보수 진영 최대 35%, 이 정도 이제 이념적 스펙트럼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연성 지지자와 강성 지지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성 지지자들은 빼고 강성 지지자만 놓고 보자면 진보 25, 보수 25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만 투표장에 나온 거예요. 강성 지지자 중에서도 연성 지지자 빼고 강성 지지자들만 나왔는데, 근데 투표 결과가 출구조사 결과대로 그대로 나온다면 25대 25에서 이제 그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한 몇 프로 더 나온 결과로 이제 이 선거 결과가 나온다면 그러면은 중도층과 무당층은 왜 안 나왔을까?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정치권이 좀 가져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적게 나왔다 하는 것은 아마 굉장히 분노했을 겁니다. 선거에 임박해가지고 두 비대위원장이 치고받고 앉아 싸우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자들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투표하러 가려고 했다가도 발길 돌리게 되죠.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충돌이 있었죠. 그렇죠. 우파적 용태론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당선됐는데 뭐 또 굳이 나가서 투표할 필요 있겠냐 해서 조금 이제 좀 느슨해진 측면이 있고, 그럼 중도 무당층들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아무런 이슈도 없고 그다음에 국민 통합을 바라는 국민 대다수의 바람과는 달리 윤석열 행정부가 한동훈 장관을 임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검찰 내 이 윤석열 사단이 요직을 싹쓸이 한다든지, 또 내각을 발표를 했는데 뭐 컨셉 있는 내각은 하나도 없고, 또 뭔가 감동을 주는 내각도 하나도 없고, 국민 통합과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중도 무당층들도 사실은 새 정부 출범하면서 박수를 보내주고 뭔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이게 없어버리니까 중도 무당층들도 안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투표를 놓고서 뭐 성패 요인은 또 별도로 당내에서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좀 돌아볼 게 굉장히 많은 선거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구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출구조사 결과는 저는 국정 안정론이냐 심판론이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국정 안정론은 지금 저희들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만은 22일 동안에 사실 민주당을 좀 비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민주당이 지금 좀 발목 잡는 듯한 모양이 많았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좀 실망을 해서 투표장에 안 나온 측면이 있을 거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 발목 잡기를 멈추려면 우리가 가서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조금 더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국민의힘 그 지지자들이 또 나오신 것은 처음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좀 이제 한미 정상회담도 하고 또 청와대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이 약속을 지켰고, 이래서 조금 좀 안심하겠다 국정 운영하는데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께서 조금 우리 국민의힘에 점수를 준 것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정 안정론, 국정 견제론과 관련해서 결국 국민의 선택은 국정 안정론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제가 좀 짧게 한 말씀 드릴게요. 잠시만요. 지금 투표율, 최종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50.9%가 최종 투표율인가 봐요. 많이 높아지지 않았네요. 네, 그러니까요. 50.9%고 전남이 58.5%고 최고 투표율이고요. 광주광역시가 37.7%로 최저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최고 투표율, 최저 투표율 다 호남 지역에서 나왔네요. 이것도 좀 이따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이 지금 중계차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했죠. 권성동 원내대표 겸 공동선대위원장이 지금 상황실에 나와 계십니다. 권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권성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선거를 진두지휘하셨는데 일단 출구조사 결과를 보니까 10곳에서 우세 압승 이제 예측이 됐습니다. 최종 개표 결과 물론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일단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국민들께서 저희들이 예상한 것 이상으로 우리 후보들을 지지 성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헤아리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2일입니다. 얼마 안 된 시점에 유권자들이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풀이가 되는데 유권자들의 표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선 윤석열 정부가 새로이 출범을 했고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에서 국민의힘에 지지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 20일밖에 안 됐지만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부라는 인상을 줬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래서 뭐 청와대 개방이라든가 또 소상공인들에게 600만 원 이상의 그런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거나 또 한미동맹 강화를 한다든가 또 대기업에서 대규모 1,000조 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천국같이 여기고 실천하고 이행하는 모습에 국민들께서 믿음을 가지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에 반해서 민주당은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아니하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하거나 이렇게 국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모습을 보인 것이 이번 출구조사 결과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분석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투표율이 예상보다는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최종 투표율이 50.9%인데요. 권 위원장님은 이렇게 투표율이 낮게 나온 것은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지역에 따라서 이미 결론이 정해진 그런 지역은 투표율이 굉장히 낮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경합 지역은 거기보다는 평균 이상으로 나온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고 우리가 승리하다 보니까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께서 좀 투표장에 적게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뭐 여러 이제 승리 요인 패인,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패인을 분석할 것이고 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승리 요인을 분석할 텐데 가장 큰 승리 요인을 어디에 두고 계세요? 결국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약속을 지키는 정부고 약속을 실천하는 정부다라는 그런 점 그리고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평가가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에 계속해서 이어진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자, 중앙 권력에 이어서 이제 지방 권력도 국민의힘이 이제 우세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지방 정부를 어떻게 이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중앙 정부도 그렇고 지방 정부도 그렇고 민심과 괴리되는 민심에 반하는 정책이나
행동을 하면은 예. 금방 민심으로부터 저는 멀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와 의회는 또 정당은 끊임없이 민심이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하고 국가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올바른 방향, 또 전진하는 방향, 미래를 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국민들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2018년 지방선거 4년 전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결과가 출구조사 결과가 참으로 기쁘겠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디에 좀 방점을 두고 당정을 이끌어갈 계획이십니까? 그러니까 2018년 선거에 저희들이 대표한 이유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우리 당의 그런 반성 없는 태도 그리고 분열 이것이 쭉 이어져서 3연속 패배로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대선과 지방선거에 승리한 것도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 반사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민심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손과 발이 돼서 그분들을 위하는 정책과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저희들도 민주당 같은 신세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고 더욱더 가슴을 여미고 가다듬고 우리가 국민의 뜻을 받드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박빙 지역 3곳이 나왔어요. 경기, 대전, 세종입니다. 자, 뭐 마지막까지 개표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글쎄 뭐 방송 3사 출구조사는 신뢰할 만하거든. 역대 보면은 지난 대선에서 다 맞췄고 지방선거에서도 거의 뭐 한 97, 8%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세 개 중에 2개는 승리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 진두지휘했던 국민의힘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의 소감 직접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잠시 뒤면 개표 상황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개표 상황, 개표가 시작됐을 것 같거든요.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데이터 들어왔으면 보여주세요. 네, 지금 시각 8시 38분 지나고 있는데요. 투표는 7시 반에 끝이 났고 이제 개표소에 투표함들이 이제 모여서 뚜껑을 열고 이제 표를 꺼내고 집계가 지금 시작될 개표가 예정입니다. 시작이 됐다고 하거든요. 자, 개표함이 열렸고요. 개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통계가 바로 이제 들어오는 대로 선관위 집계거든요. 들어오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왔다고 저희 PD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집계가 안 된 것 같거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하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지금 일단 집계가 되기 시작했죠? 예, 그렇습니다. 인천시장부터 좀 살펴보죠. 개표가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이 수치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지금 142표로 64.8%, 민주당 박남춘 후보가 75표로 34.2%를 얻고 있습니다. 네, 인천시장 개표 시작이 됐군요. 출구조사에서는 유정복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죠. 네, 이번에는 강원지사 볼까요? 강원지사 지금 개표 상황인데요. 뭐 이제 막 개표가 시작됐어요. 표수로 보면은 92표, 이광재 후보 61표 이렇게 나왔네요. 김진태 후보 60.1, 이광재 후보 39.9 나왔습니다. 강원지사 출구조사 결과는 김진태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죠? 예, 제주지사 보겠습니다. 개표가 현재 0.3% 진행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49.2%, 국민의힘 허양진 후보가 42.5%로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개표가 막 시작됐으니까요. 화면으로 계속 보여드리고요. 우리 계속 이번 선거 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형수 의원님, 지금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은 책임감이 무겁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뭐 정치를 더 잘해야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정치를 펴야 되겠습니까? 저도 권성동 대표님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진짜로 민주당을 반면교사로 삶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4번 선거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우리가 4번 졌습니다. 그동안요? 예, 그동안 대선, 지방선거, 지난 재보궐선거 전까지, 지난해 재보궐선거 그렇습니다. 전까지. 그래서
그 지금 지방선거에 이기고 지난번에 14, 민주당이 14를 차지하고 저희들이 2, 무소속 하나 이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총선에서도 저희들이 뭐 100석 겨우 건졌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민주당이 정말로 민주당 그 의원님들께서는 좀 듣기 거북하시겠지만은 네. 저희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많이 오만과 독선에 빠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저희들이 네. 비판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새겨야 된다.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 또 지금 지방 선거에서 지금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오만과 독선에 빠져서 우리 방식대로만 하려고 한다라면 야당과 협치하지 않고 그러면 똑같이 민주당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그 점을 권성동 대표님도 잘 지적을 하셨고 저희들도 그걸 반드시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당과의 협치 이야기 하셨으니까 사실 지난 대선 끝나고 나서는 양당이 그리고 당선인을 비롯해서 당시에 패배한 이재명 후보도 그랬고 협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석 달 동안 저희 국민들이 지켜본 모습은 협치하는 모습 보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석 달 전 상황과 지금 상황을 보면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예. 일단은 대통령 선거 패배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반성과 성찰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혁신과 쇄신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가 끝이 났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이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70년의 민주당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칠 겁니다. 거기에는 선거 패배에 대한 평가뿐만이 아니고 민주당에 대한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도 드러날 겁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이 그동안 70년 역사 속에서 한결같이 가지고 왔던 가치와 노선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이제 반성과 성찰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국민들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와 민주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완전히 엇박자가 났습니다. 민주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국민들은 관심도 없는데. 정확히 말하면 민주당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강성 지지층이 요구했던 사항을 주로 많이 듣지 않았나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가치와 노선을 손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하는데 시장은 계속해서 공급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금으로 그냥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시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가치와 노선도 이제는 수정을 해야 되는 측면이 온 겁니다. 이제는 가치와 노선도 이제 변화된 시대, 변화된 이것들을 담아내는 그야말로 근본적인 측면에서 반성과 성찰, 혁신과 쇄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되면은 앞으로 70년 더 갈 것이고 못 되면 전부 다 죽는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반성과 성찰 그리고 쇄신과 개혁의 모습으로 민주당이 환골 탈퇴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개표 상황을 잠깐 짚고 또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 마련된 개표소에 투표함이 속속 도착하면서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개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개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네, 서울대학교 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투표함이 모이기 시작했고 지금 투표용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표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이곳에 마련된 개표소는 오후 7시 45분쯤 투표함이 도착하면서 본격적인 개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개표 사무원 660여 명은 2시간 전부터 관내 개표 작업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사무원들은 관악관에서만 사전투표를 포함해 280개의 투표함을 열게 됩니다. 서울은 지난 3월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관심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울시장을 포함해 시의원과 구청장, 구의원 그리고 교육감을 이번에 뽑습니다. 유권자만 830만 명인 만큼 개표 작업이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지난 2018년 있었던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밤 9시 반쯤 사실상 당락이 갈렸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자정쯤 대부분 지역에서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부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교육감 선거 등 다른 선거들도 있는 만큼 개표 작업은 내일 새벽 5시쯤에나 완전히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표 작업은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해 진행됩니다. 참관인과 함께 투표함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각 동을 맡는 계한부에서 선거별로 투표지를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 진행됩니다. 사무원들은 투표지를 한 방향으로 정리한 뒤 분류기에 넣어 유효표와 무효표로 분리합니다. 무효표로 분류한 투표지의 경우 무효 여부를 사무원들이 다시 한번 육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관내 투표소에서 모인 투표함 개표 작업이 끝나게 되면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열렸던 관내 사전투표에 대한 개표 작업도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체육관 개표소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계속해서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현직 시장과 민주당의 전직 시장 권한대행이 맞붙었죠? 네, 그렇습니다. 투표율이 지난 선거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 사직실내체육관 개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뒤에 개표소 상황이 보입니다. 개표 작업이 한창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에서도 투표가 마감됨에 따라 투표함들이 각 지역의 개표소로 무사히 옮겨졌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투표소에는 오후 8시쯤부터 투표함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는데요. 조금 전부터 개표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는 16개의 구군에 한 곳씩 개표소가 설치됐는데요. 아직은 조금 이른 시각이라 개표소마다 진행 상황에 차이가 있다 보니 구체적인 개표율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집계될 전망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부산 지역 투표율은 저조한 편입니다. 부산 유권자는 291만여 명인데요. 이 가운데 49.1%만 한 표를 행사한 것으로 집계돼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9%포인트 이상 낮습니다. 출마한 후보들은 이처럼 낮은 투표율이 결과에 어떻게 반영될지 가슴 졸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에는 모두 3명이 출마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시장인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와 시장 권한대행을 지낸 민주당 변성환 후보, 그리고 거대 정당과의 차별화를 강조해온 정의당 김영진 후보입니다. 부산은 보수 민심이 강한 곳으로 평가되는 곳인데요. 지상파 출구조사에서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당선 여부가 상대적으로 일찍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사직실내체육관 개표소에서 YTN 차상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국어 시간, 영어 시간, 재미있는 힙합 시간. 힙합을 많이 알고 말 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잔치 시간. 잔치 시간이 영어로 뭐? 선생님 이름은 뭐? 여러분들을 오늘 재미있는 힙합의 세계로 인도할 우리는 인조. 점이 있는 거 같고 그걸 미흡부시켰다는 건 모든 그 선거 때마다 그 투표 유무에 대해서 논란이 생긴다 얘기하죠.
네, 민심연구소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말이죠. 사실상 대선 2라운드, 대선의 2차전, 대선 연장전 성격으로 치러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대선과 이번 지방선거 비교를 하면요. 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초근접해 있는 시기가 그 하나의 이유로 꼽힙니다. 시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날짜가 바로 3월 9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가 치러진 오늘 6월 1일이죠. 둘 사이의 시간 격차 84일에 불과합니다. 다시 얘기를 좀 해보면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 석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번 지방선거가 치러진 겁니다. 시계를 조금만 앞당겨서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날짜를 좀 기준으로 보면요. 5월 10일에 취임을 했으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취임 불과 22일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입니다. 워낙 대선과 지방선거 사이의 시간 격차가 좁다 보니까 당연히 이번 지방선거에 대선의 여파가 미칠 수밖에 없겠죠. 다른 이유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인물적인 측면입니다. 저희가 제목을 한번 돌아온 대선 주자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지금 여야의 전면에 이번 선거에 등장했던 인물, 바로 지난 대선 때 대선 주자로 뛰었던 인물들입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 보면요. 이번에 민주당에서 총괄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면서요. 본인이 직접 인천 계양을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현재 출구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우세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에요. 선거를 이끌고는 있지만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 이런 야심찬 포부를 밝혔는데 전체 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이 목표 달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좀 살펴보죠. 안철수 후보, 지난 대선 때요 본인이 직접 대선 후보로 출마를 했다가 윤석열 현 대통령과 후보 단일화를 이뤄낸 다음에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본인이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성남 분당갑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했는데요. 현재 출구조사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이렇게 수도권에서 뛰면서 윤석열 정부 성공에 초석을 놓겠다라는 각오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시기 그리고 인물 살펴봤으니까요. 이번에는 구도적인 측면도 한번 좀 볼까요? 지난 대선 때는 말이죠.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 어떤 구도로 맞섰냐면 당시 민주당이 여당이니까 정권 안정론을 좀 폈고요. 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권 교체에 힘을 좀 실어달라 이렇게 맞섰습니다. 이번에는요. 정반대입니다. 국민의힘 여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새 정부 안정에 좀 힘을 실어달라 이런 입장이고요.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새 정부 견제를 위해 민주당을 찍어달라 이런 구도로 맞서 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정말 구호가 정반대로 그렇게 바뀐 상황이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승부처를 놓고 봤을 때만 봐도요. 이번 지방선거가 대선의 연장전, 대선 2라운드 성격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 어디입니까? 바로 경기도죠. 지금 출구조사 결과도 굉장히 접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김동연 후보가 나섰고 국민의힘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나섰습니다. 김동연 후보가요. 지난 대선 때 출마를 했다가 이재명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이뤄냈었죠.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대변인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대선의 연장전, 그래서 윤심 대 명심, 또 명심 대 윤심 이런 대결로 현재 치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곳 하나 더 있죠. 어딜까요? 충북입니다. 충북에서 지금 전현직 대통령 참모들이 맞붙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후보로는요. 노영민 후보가 나섰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특별 고문을 역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권력 간의 대리전이다. 그래서 윤심 대 문심, 또 문심 대 윤심의 대결이다. 이런 지금 구도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여야가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지방선거라는 게 원래 지역의 일꾼을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지방은 쏙 빠지고 선거만 남았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모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여당 입장에서 좀 보죠. 국민의힘 5년 만에 정권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선거에 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취임덕, 그러니까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지지율이 떨어져서 국정 동력이 좀 흔들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국정 동력을 확보해서 현재 이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해 나갈 돌파구를 좀 확보를 하고요. 동시에 국정 과제 이런 것들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선 이번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변수도 있겠죠. 변수는요, 시간이 지금은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만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는 그런 문제,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 초반에 불거졌던 내각 인선을 둘러싼 이런 논란들이 표심에 어떻게 작용을 했을지 개표 결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야당 입장에서 한번 좀 보시죠. 민주당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당보다 더 절실합니다. 이유가요, 이번에 지면 3연패입니다. 지난해 재보선 졌죠, 지난 대선 졌죠, 이번에 지면 3연패입니다. 당연히 당내에서 패배 후폭풍이 거세게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대선 패배를 극복하고 뭔가 다시 발돋움하기 위한 계기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변수도 있겠죠. 검수완박으로 상징되는 입법 독주 논란, 또 하나는 현재 진행형인 어떤 지도부 간의 갈등, 이 자중질환 양상이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또 중도층의 표심에 막판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지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가요, 대선 2라운드라고 규정될 수 있는 이유 지금까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이 초접전 대선 표심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저희 YTN 선거방송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심연구소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는 12월 12일부터 각급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시작됩니다. 이날 새벽 수도 서울에 진군한 혁명군은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이 나라의 입법, 행정, 사법의 전 기관을 완전 장악했습니다. 제5대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했다. 그들이 지금 정당 추천제를 안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장선거를 안 하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질 것 같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당운을 걸고 이 문제는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의 기초의회 의원 선거가 3월 26일 실시됐습니다. 16명을 선출하는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2만여 장의 현수막과 80만 매의 벽보가 일제히 거리에 나붙고 전국은 선거의 물결로 휩싸일 전망입니다. 네, 지방선거 민주주의의 초석,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예. 제8회 지방선거 일단 개표가 시작이 됐고요. 개표가 속속 들어오는 대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일단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이를 바탕으로 분석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박형수 의원, 전재수 의원 나와 계시고 최영일 평론가님 계속 나와 계십니다. 예. 근데 이번 선거가요, 투표율도 낮았지만 이게 지방선거라는 것이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거고 4천 명 넘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인데 많이 묻힌 선거다. 그러니까 너무 큰 대형 담론만 나온 것 아니냐는 얘기가 많아요. 자,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뭐 사람으로 보자라면요. 네. 일단 대선에 출마하셨던 이재명 후보,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 그렇네요. 다 출마를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치 기간도 뭐 20여일 뭐 얼마 20여일 출범한 지가 20여일이고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했으니까 한 두어 달 정도, 3개월 정도. 대선 연장전 같죠. 연장전처럼 돼버리고 인물들도 그 인물이고. 그래서 지역적인 이슈가 이 선거의 쟁점이 되기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저기서 과연 이길까 질까. 뭐 이런 유의 선거 전체 판이 그 선거 전체 판을 흔들 만한 그 이슈 자체가 지방선거이라기보다는 전국적인 선거 마지막에 이제 뭐 김포공항 이전 이런 문제가 하나 터졌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번 선거는 지역 선거라는 것이 다 묻혀버리는 선거였다. 그렇게 보입니다. 저기 평론가님, 네. 최현 평론가님, 지금 보면요, 지금 대선 후보에 나왔던 분들이 시장 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도전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4년 뒤에, 아니 5년 뒤죠. 5년 뒤에 다시 또 대선에 나오지 않을까요? 네네. 아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라도 하자 이게 아니고 그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대선에서 패배한 분들이 더 많죠. 후보는 경선, 본선 많이 나왔다가 대통령은 한 번만 되는 거니까 패자들은 차차기를 노리면서 그동안 뭔가 해야 되는데 이 정치인들의 특성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대중에게 잊혀지는 걸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그렇군요. 묻히는 걸.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라도 해야 된다. 원내에서 국회의원으로 배지 달고 뭐 입법 발의를 하든지 아니면 야당 의원으로 뭐 여당을 성토하든지 뭔가 성과를 내고 계속 대중들에게 노출되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지금 특히 미디어 정치의 영향이 더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있으려고 하는데 국민들은 좀 다른 거예요, 눈높이가. 왜냐면 홍준표 후보 경선에서 떨어졌고 본선에 못 나왔지만 사실은 대선 마지막 주자가 될 뻔했던 인물인데 그랬죠. 그런데 지금 대구시장이 되셨네? 그럼 대통령하고 시장하고는 좀 격차가 있다고 느끼잖아요. 또 이제 이 일개 이런 말 요즘 좀 유행처럼 씁니다만 300명 의원 중에 한 분이 되는 것과 대통령은 다른데 인천 계양을에서 국회의원으로 입후보해서 다시 이제 원내 입성을 하네? 그럼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내가 중앙정치 무대에 서본 적이 없다. 지역 행정가로만 이 입지를 쌓았는데 이번에 도전해보자. 그럼 우리가 예상컨대 그다음에 8월 당권 도전하나? 이런 시나리오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플랜이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지방선거의 의미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에 도전했던 분들이 유승민 후보도 나오셨는데 윤심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김은혜가 아니라 윤석열에게 패배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고 그 김동연 후보도 대권 주자였습니다. 안철수 후보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죠. 뭔가 이슈 소비가 빨라서 그런가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연예인과 정치인에게는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섭다. 당연하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재명, 안철수, 홍준표 이 세 분은 뭐 잘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때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시장, 국회의원 선거 도전하는 모습이 본인들이 차기 대선을 위한 사다리 정도로 생각하는 것 아닌지. 하지만 지역 그리고 국회를 위해서 할 일이 많은데 다른 분들이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죠.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선거 국면이 열리게 되면 이게 막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정치하는 사람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거 국면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이게 존재 이유를 유권자들께 알려야 되기 때문에 뭐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다리 차면은 기울게 돼 있고 다리 기울면 언젠가는 또 차는 법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 뭐 기울어져 있는 달을 채울 수는 없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또 뭐 어떻게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시간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 또 저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통화를 할 때 제가 이런 표현을 드렸거든요. 다리 찰 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 했는데 어떻든 뭐 출마를 했고 결과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너긋해질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 알겠습니다. 과거 대선 때 떨어질 분들 보통 1, 2년 정도 해외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마음이 급하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좀 더 이야기 나누고요. 지금 전북 도지사 선거
지금 출구조사 결과 1, 2위 후보의 득표율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 김관영 후보가 국민의힘 조배수 후보를 꺾고 출구조사 결과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요. 김관영 후보가 선거 캠프에서 유권자들에게 소감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후보님 나와 계시는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네, 김관영 후보님. 일단 출구조사 결과로는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도민들께서 변화에 대한 열망이 크신 것 같습니다. 예. 정치 바꿔내라, 경제 살려내라라고 하는 도민들의 마음이 표심으로 연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좀 도지사가 되셨는데 도지사가 되셔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어떤 일이세요? 전라북도가 사실 전국에서 경제 지수가 가장 최하위입니다. 일자리 늘리는 것, 또 경제 살리는 것, 이것이 지금 전북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전북도지사 선거에서 출구조사 결과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적인 판세를 보면 민주당이 우세한 곳이 4곳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뭔가 그 어깨가 더 무거우실 것 같은데 어떤 심정이십니까? 네, 많이 아쉽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에 민주당이 더 변하고 개혁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많이 부족했다고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만약에 4곳밖에 광역단체장이 되지 않는다면 참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쨌든지 광역단체장으로서 앞으로 더 큰 역량을 보이고 성과를 보여주어야 할 책임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전라북도가 일자리 많은 도가 될 것이고 또 경제가 살아나는 그러한 도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인 플랜을 갖고 계세요? 네, 이 지역이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참 내려오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제가 임기 내에 대기업 계열사 5개 이상을 반드시 유치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전라북도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대기업들을 설득해서 전라북도의 대기업들을 꼭 유치해내고 또 기업 운영하기가 가장 좋은 규제 환경, 행정 환경을 만들어서 기업들이 전라북도를 찾아올 수 있도록 반드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대 후보가 국민의힘 조배수 후보였습니다. 사실 한때 동지였다가 적으로 다시 만났는데요. 혹시 조배수 후보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남기시겠습니까? 네, 조 후보님께서도 새로운 바뀐 윤석열 정부의 후보로 출마를 하셨고 전라북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발전적인 방안을 이번 선거 과정에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도를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목표는 똑같기 때문에 앞으로 같이 또 협력할 것은 또 협력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라북도를 만약에 이제 개표 결과까지 확인이 돼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되시면 전라북도를 좀 더 살기 좋은 그런 곳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관영 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전북 같은 경우에는 출구조사 결과가 워낙 격차가 크게 났기 때문에 저희가 연결을 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서울시장 후보 캠프도 연결해서 그곳 분위기를 알아볼 텐데 서울시장 지금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한 60% 가까이 오세훈 후보가 나왔고 40% 가까이 나왔어요. 송영길 후보가요. 예상하고 비슷하게 나온 겁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그 여론조사상으로는 6대3 이렇게 나왔었는데 아마 투표 결과는 조금 더 좁혀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시는군요. 왜 그러냐면 구청장이 서울의 구청장이 25분이거든요. 그중에 민주당 구청장이 24분인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구청장들이 지난 4년 동안 우리 서울 시민들께 굉장히 체감도 높은
실적과 성과를 상당히 많이 냈다. 그런 이제 평가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서울시장 후보가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이게 줄투표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이제 구청장들이 실적과 성과를 많이 냈기 때문에 구청장들 때문에 말하자면 인물 경쟁력이 있는 구청장들 때문에 오히려 서울시장 송영길 후보 찍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격차가 좀 좁혀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뭐 출구조사는 저렇습니다. 한번 개표를 해보면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민심은 부동산 민심이다라는 그 얘기가 있었는데요. 뭐 종부세라든지 뭐 앞서 뭐 전 의원님께서 이제 민주당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변화를 좀 해야 된다라고 짚어주셨는데 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번 보궐선거 때 서울시장을 그 전에 하신 그런 경험과 경륜을 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8년 동안 하면서 부동산 문제, 또 문재인 정권과 결합이 있게 되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 또 박원순 시장의 층고 제한 문제, 재개발 재건축 문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서울의 집값 문제가 굉장히 지금 팽배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문제점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방금 뭐 전재수 의원님께서 구청장의 성과를 얘기하셨는데 그걸로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서울시의 문제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지금 이 격차는 저는 뭐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그러려면 그걸 극복하려면 민주당에서 정말로 참신한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서 오세훈 시장과 경쟁을 했어야 되는데 나오신 분이 이제 송영길 후보거든요. 인천에서 5선 하신 분이 아무 이유 없이 서울시장에 나왔다라는 거. 이것도 서울 시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본인이 지난번 대선 때 586 용태를 얘기하면서 총선 출마하시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총선 출마 안 하는데 서울시장에 출마한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당내에서도 그렇고 국민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합돼서 오세훈 시장의 벽을 넘기에는 역부족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최영일 평론가님은 지금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거의 뭐 예상했던 데예요. 대로예요. 그래서 우세와 열세가 민주당은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아까 승리 선언 바로 했습니다만 출구조사 때 승리의 분위기에 도취될 만한 밤이다. 지난 대선 때보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벌어진 것 같아요. 더 벌어졌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광역으로 봐도 지난 대선에서는 10대 7 구도가 됐어요. 근데 지금 10대 4 경합 3. 지금 내일 아침 결과에 따라서 최악의 경우는 민주당은 13대 4가 되느냐, 최선의 결과가 되면 10대 7이 되느냐잖아요. 그 중간 어디에 걸친다고 보면 완전히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 기준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는 완패를 선언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힘든데 서울시가 굉장히 재밌어요. 작은 대한민국인데 현 시장은 여당 시장입니다. 그런데 구청장 분포도 바뀔 가능성이 크죠. 지난번 24대 1이었는데 필히 이것은 과반이라도 지키느냐 더 밀리느냐. 여기서 이제 또 민주당의 두 번째 패배가 확인될 수 있고요. 그리고 서울 시민 정치의식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을 밀어주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시의회 분포가 어떻게 바뀌나를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당,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의힘. 그래서 균형이 어쩌면 맞는 건지 서로 발목 잡기를 하는 건지 다투고 있는데 이 서울 시의회도 민주당이 지금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분포가 국민의힘 다수로 바뀌면 오세훈 시장을 확실히 밀어주는 걸로 서울 시민들이 판단을 했구나고 만약 시의회 분포가 민주당이 다수당을 유지한다면 서울 시민들도 견제와 균형에 대한 이 감각이 작동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내일 아침에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참고로 지난 4년 7회 선거 때 보니까 서울시의회 107명 가운데 99명이 민주당을 그렇습니다. 압도적이죠. 압도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그리고 구청장은 25개 가운데 24개 구청장을 민주당 후보가 차지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나타날지 오늘 밤 한 자정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요 후보들의 선거 캠프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뒤의 표정이기 때문에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서울시장 출마 후보들 캠프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울시장 자리에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후보, 더불어민주당에서 송영길 후보가 맞붙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캠프에 나가 있는 차유정 기자 불러봅니다. 차유정 기자.
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캠프에 나와 있습니다. 예, 송영길 후보 캠프에는 정유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 캠프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오세훈 후보는 앞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하고 난 뒤에 인터뷰를 하고 지금은 그 상황실에 없죠? 네, 맞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지금 현재는 이곳 캠프에 있지 않은데요. 이곳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이곳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압승이 예측된다는 소식에 여기저기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캠프 관계자들은 기뻐하면서 오세훈 후보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습니다. 오 후보 역시 옆에 있는 선대위 관계자들과 손을 번쩍 들어올리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오 후보는 짧은 소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서울 시민께 감사드린다면서도 개표 상황을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출구조사는 또 출구조사일 뿐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조금은 안도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곳 캠프 사무소는 기뻐하는 분위기가 역력하지만 실제 개표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만큼 일단 차분하게 개표 상황을 지켜보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 후보는 일단 자택으로 돌아가 개표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후에 당선 여부 윤곽이 나오면 다시 이곳 캠프를 찾을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송영길 후보 캠프 분위기 살펴봅니다. 정유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이곳 캠프는 조금은 무거운 분위기입니다. 송 후보는 지금 이 자리에 없고 다른 장소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녁 7시 반에 발표된 지상파 출구조사에서 송영길 후보는 40.2%, 오세훈 후보는 58.7%로 18.5%포인트 차이, 오차 범위 밖에서 열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송 후보는 발표 10분 전쯤 선거 캠프 상황실에 착석했습니다. 그리고 정필모, 서영교, 안규백 의원 등 동료 의원 5명과 함께 조용히 출구조사 발표를 지켜봤습니다. 환호도 없었지만 탄성도 없었습니다. 송 후보는 옆 사람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만 굳은 표정을 감추지는 못했는데요. 발표가 끝나자 송 후보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며 서로를 격려했고 송 후보는 캠프를 떠났습니다. 서울시장 당선 윤곽이 드러나면 송 후보는 이곳 캠프에 찾아와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비록 열세라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기는 했지만 지지자들과 선거 캠프 관계자들은 끝까지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확인하셨겠습니다만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양당 캠프 분위기가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예. 차유정, 정유진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지역, 경기 지역 출구조사 결과를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지금 박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연 후보, 김은혜 후보 박빙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박빙이기 때문에 끝까지 투표함을 열어봐야지 확인이 될 것 같죠?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망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끝까지 봐야 된다. 예, 다만 저희들이 기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 기대는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들은 지금 이제 선거 막바지에 가면은 유권자분들께서 강용석 후보한테 가는 그 표가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김은혜 쪽으로 오지 않을까라고 사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랬군요. 지금보다는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어떻게 박빙으로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재산 그 신고의 그 가액 그 차이 이 부분이 유권자들한테 조금 그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저는 배우자의 재산 신고 가운데 빌딩 가격 약 16억 정도 차이가 났었던 누락이 것 같아요. 됐다. 그게 이제 선관위 그 조치로 인해서 그 투표소에다가 이제 정정 이제 그 게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무래도 저희들 볼 때는 이 부분이 뭐 죄가 된다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가치를 뭐 16억 누락한다고 해서 220억, 236억을 되는 이게 때문에
뭐 찍고 안 찍고 이게 결정된 부분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뭐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김동연 후보한테 제기했던 일가 몰아주기 이 부분은 조금 더 그 국민들한테 덜 어필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전재수 의원님, 그 경기지사 선거는 원래 경기도만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약 5%포인트 넘게 앞섰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경기지사 선거에도 김동연 후보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것 때문에 유리했던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5월 10일 날 새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또 추가 경정 예산안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벤트가 있기 전에 어떤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에서 이겼던 표 그대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죠. 표는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인물도 달랐고요. 그럼 그런데 그것 때문에 유리했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체급이 틀립니다. 이게 중량급 후보와 경량급 후보 차이입니다. 김원혜 후보 같은 경우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변인 출신의 국회의원 2년을 했는데 그 국회의원 2년조차도 대통령 선거 치르면서 의정활동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정치적 환경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행정 경험이라든지 국회에서 어떤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반면에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체급이 완전히 중량급이죠. 평생을 대한민국의 거시 경제 정책을 비롯해서 경제부총리까지 해가지고 말하자면 대한민국을 경영했던 사람입니다. 정치 경력은 많지 않았죠. 정치 경력은 많이 없어도 경기도라는 것은 도정 행정을 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제부총리로서 뿐만 아니라 이런 공직 역량뿐만 아니고 공직 윤리 측면에서도 한덕수 부총리가 공직과 로펌, 공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익을 극단적으로 추구한 측면이 있었던 반면에 이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로펌에서 50억 주겠다 그러는데도 자신의 공적 자산, 공적 경험을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데 쓰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직 윤리 측면이든 공직 역량 측면이든 사실은 이게 체급이 비교가 안 되는 건데 어떻든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가지고 객관적인 구도 자체가 워낙 불리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제 경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김동연 후보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김은혜 후보하고 경합을 벌이고 있는지 참 서글프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김동연 후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도 한번 답변할 기회를 드리고 박형수 의원한테 꼭 반박을 좀 지금 뭔가 체급이 다르다는 표현에 좀 박형수 의원께서 하실 제가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어려운 구도 속에 김동연 후보의 인물 경쟁력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형수 김동연 그 후보가 우리나라 정말로 그 경제 관료로서 정말 쭉 성장해 오시고 노력하신 분 충분히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김은혜 후보가 어떻게 김동연 후보한테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경험으로 보자면 청와대 대변인을 하셨거든요. 청와대 대변인을 하면 청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대한민국 정치, 행정 전반에 대해서 다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변인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원내 대변인이잖아요. 원내 돌아가는 상황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만큼 김은혜 후보가 모든 부분에서 행정, 정치, 의정 경험도 없잖아요.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 다 갖추고 있는 후보를 어떻게 체급이 다르다고 하는지 혹시 체급을 거꾸로 생각하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최영일 평론가님의 얘기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후보를 그냥 경기도민의 눈높이, 국민 눈높이에서 보시면 되는데 김은혜 후보의 강점은 있어요. 소통을 굉장히 잘하고 언변이 뛰어나죠. 왜냐하면 언론인 출신이고요. 지명도, 우리가 인지도로 보면 사실 김동연 후보에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텔레비전에서 이 시사 프로그램 진행도 하시고 또 본인이 패널로 출연해서 고견도 어떻게 전하고. 보면 정치에 입문한 것으로만 봤을 때는 김동연 후보보다는 더 경력이 유권자에게는 더 알려진 얼굴이다. 거기다 최근에 당선인 대변인도 하죠. 인수위 대변인도 하죠. 이런 역할을 하니까 계속 미디어 노출이 됐고 어찌 보면 유권자들이 잘 알아볼 수 있는 적재적소를 움직였다. 그래서 인지도 측면에서는 뭐 체급이 떨어진다. 소통 능력은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또 경기도민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프로필로 보면
여러 가지 소통 강점을 가진 것은 맞는데 그리고 경제부총리라고 하는 중량감이 있거든요. 예. 근데 경기도지사는 좀 중량급 이제 후보들이 여야에서 나왔던 게 사실인데 네. 근데 김은혜 후보는 좀 신예인 건 맞는데 거기에 네. 하나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뭐죠? 윤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요. 예. 최근 논란을 이제 좀 차치하고라도 그거를- 윤심과 네. 명심의 대결이고 지금 저는 미니 대선이라는 기시감이 드는 게 두 후보의 출구조사 표차를 보면은 네. 0.6%포인트 맞습니다. 삽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빙이죠.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굉장히 후보가 비슷하네요. 0.73%포인트 근데 여기서 차였거든요. 보면 예. 김은혜 후보에게 윤심은 플러스가 됐는데 예. 아까 말씀하신 명심의 대결이라고 할 때 김동연 후보에게 명심은 지금 마이너스로 작용한 것 같아요. 예. 지방선거에서는. 왜냐하면 그 명심이 경기도가 아니라 지금 인천을 뛰고 있잖아요. 그 총괄선대위원장인데 그 자리 지금 마지막에는 다 내려놓고 예. 인천 올인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네네. 지금 인천만 이겨서는 안 되고 경기도 이기게 할 것이냐. 예. 인천시장하고도 이게 러닝메이트의 시너지가 날 것이냐. 네. 근데 어쩌면 본인이 살기가 급박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경기도 도지사 선거에서 명심이 지금 무슨 플러스가 있습니까? 네. 그런데 김은혜 후보의 그 절박한 호소를 들어보면요. 아. 자, 제가 돼야 경기도의 예산 폭탄이 떨어진다. 그리고 제가 돼야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과 소통하면서 경기도 서울시의 연계를 도모할 수 있다 하면서 모든 국민의힘의 자원을 다 끌어들여서 예. 유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기도민이 듣기에는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이 있나 보다. 예. 어찌 보면 김동연 후보가 좀 외롭게 싸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박빙으로 붙은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붙은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예. 캠프로 가볼 텐데요. 경기도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김은혜 후보 캠프에는 백종규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 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캠프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동연 후보 캠프에는 정현우 기자가 나가 있군요. 정현우 기자. 네, 민주당 김동연 후보 캠프입니다. 네, 먼저 김은혜 후보 캠프 쪽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박빙입니다. 자, 캠프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출구조사 결과가 나올 쯤만 해도 이곳에는 당 소속 의원들과 그리고 캠프 관계자들로 빼곡히 찼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함께 카운트다운을 외치면서 숨죽이면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출구조사에서 김은혜 후보가 0.6%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확인되자 당과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모두 일어서서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또 김은혜 후보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손을 맞잡고 상황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이어 다른 지역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들이 선전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이곳 선거사무소에는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막판까지 초접전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개표 결과가 늦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금은 일부 관계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기도 했습니다. 김은혜 후보 측 관계자는 출구조사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조심스럽게 또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은 섣불리 입장을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김은혜 후보는 아직 선거 캠프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개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당선이 유력시 될 때 이곳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찾아 소감과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경기도지사 선거 결과는 내일 새벽쯤이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해서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정현우 기자. 김동연 후보 캠프는 개표 결과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상황실을 꽉 채운 사람들이 카운트다운을 함께 세면서 받아든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에서 0.6%포인트 뒤처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애초 승리를 점쳤었던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안타까운 탄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낙관하기만은 힘든 결과에 이곳 김동연 후보 캠프 사무실은 꽤나 무거운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다만 오차범위 내에 접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실제 개표 결과에서는 이겼을 수 있다며 서로 격려하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또 오늘 김동연 후보의 절실한 투표 호소에 지지층이 결집했던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일단 상황실을 꽉 채웠던 김동연 캠프 관계자들은 많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밤새 긴장의 끈을 못 놓을 접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단 자리를 비우고 조금 뒤 다시 오겠다고들 했습니다. 관계자에게 캠프 측 공식 반응을 묻자 지켜봐야 한다는 짧은 답변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상황실이 아니라 자택에서 선거 방송을 보는 김 후보도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 김동연 후보는 당선자 윤곽이 나오고 밤 11시쯤을 넘어서 캠프를 찾아 소감을 밝히기로 했었는데요. 손에 땀을 쥐는 개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김 후보가 캠프를 찾는 시간도 늦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지금까지 백종규, 정현우 기자 연결해서 초접전 지역으로 나오고 있는 지역 경기지사 후보 캠프 상황실 각각 알아봤습니다. 예. 네, 지금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10곳에서 우세한 곳으로, 그리고 민주당은 4곳에서 우세한 곳으로 나타났고 박빙이 3곳이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경기, 세종, 대전이었습니다. 자, 지금 각 지역별로 나온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인천 계양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일단은 출구조사 결과로는 8% 넘게 앞서는 것으로 네, 나타났어요. 예. 자, 지금 상당히 선거 후반에는 좀 걱정을 했잖아요. 출구조사 결과로 봤을 때는 그때 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아니, 저는 뭐 선거 전에도 저는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네. 예, 뭐 다문 한 표라도 이기긴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거를 해보게 되면 저도 이제 선거를 한 20년을 해봤는데 그 막판에는 유권자분들의 어떤 심리가 작동을 하냐면 대개의 경우 큰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야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큰 정치인을 떨어뜨리면 될까 이런 이제 심리가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뭐 선거에서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고 다만 당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인천 선거는 어떻게 되는지, 경기도 선거는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 전국 선거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당선돼서 국회로 돌아오는 정치적 그렇군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 개항에서 이긴 거 가지고 정치적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예상했던 대로 담은 한 표를 이겨도 이겨서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표 차이는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최영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네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게 총괄 선대위원장이기 예, 때문에 당연히 인천 계양을 이기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도 가서 적극적으로 네. 지원 활동을 했어야 하는데 맞아요. 거의 네. 못했다. 못했다. 왜냐하면 초접전 양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제 오차범위 내지만 엎치락 뒤치락 하다 보니까 그런 요소가 절박감이 있었어요. 예. 느껴져서 아니 본인이 지고 나면 전체 선거에서 뭐 무승부가 된다 한들 또 정치적인 입지의 문제가 반드시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또 민주당 의원님들이 무슨 네. 얘기를 했냐면 당신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게 전체 선거의 판세를 이끄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인천 계양을에만 집중해라. 예. 그래서 이제 집중하고 마지막 유세 끝날 때 용산역의 민주당 의원들이 총집결했는데 계양에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예. 거기서 유세를 끝냈거든요. 예. 이게 굉장히 의미가 이제 중요한데 이기는데 문제는 이길이라고 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전재수 의원님 말씀에 약간 반론이 있는 것은 예. 큰 정치인을 살리는 유권자 심리도 있지만 네. 이 구도가 다윗과 골리앗이 됐어요. 예. 근데 골리앗이 돼버린 거예요. 나 큰 정치인이다. 그럴 땐 누가 이기느냐? 다윗이 이기죠. 역사적으로 보면 예. 약자에 대해서 이 다크호스, 우리가 루키 이렇게 부르지 예. 않습니까? 예. 신의 정치.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윤영선 후보의 체급을 키워준 거예요. 그렇죠. 네. 윤영선 후보의 인지도가 크게 높아졌죠. 아니 지금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네. 지더라도 뭔가 정치적으로 앞으로 또 해볼 입지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에게 졌다는 게 국민의힘 지금 후보로서 인천계양에서 전혀 부끄러울 일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어쩌면 정치적으로는 저도 앞으로 이기는 그렇군요. 디딤돌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는데 지금 이제 출구조사 결과는 8%포인트대예요. 네. 적어도 두 자릿수를 찍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분당갑의 안철수 후보와 예. 만약에 둘 다 국회로 입성하면 예. 계속 비교될 수 있다. 심지어 안철수 후보는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본인 선거만 이기면 되고 예. 우리가 예측컨대 앞으로 입성하면 당권 도전할 건가 이런 거 보고 있는데 예. 이재명 후보는 지고 있는 짐이 무거워서 계양을 이긴 것으로도 지금 부족함이 있다. 그렇군요. 앞으로 지켜볼 지금 문제입니다. 박현수 의원님, 본인 예. 인천 계양을에 지도부가 총출동했잖아요. 네, 네, 이준석 대표가 거기서 사전 투표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계양을에 갔다 왔더라고요. 네. 예.
이준석 대표는 윤영선 후보 그 선거운동원 임명장도 받았고 맞아요. 당선을 시켜주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도 했죠. 예, 뭐 주요 당직에 윤영선 후보를 안 치겠다라고 선거 유세에서도 약속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출구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예. 저희들이 그 인천 계양을에 올인한 것은 사실은 그 초접전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예. 또 25년 대 25일 이 구도가 주민들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승산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올인을 했던 것이고 그렇군요. 예.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를 총괄선대위원장을 계양을에다가 묶어 넣는 그 효과를 저희들은 거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선거에서는 우리로서는 계양을에 지도부가 집중하고 한 것이 전혀 마이너스가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 전략이 성공했다. 뭐 우리가 그것까지 예측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성공한 그 전략이 된 것이죠. 그리고 아마 이재명 후보 입장으로서는 여기서 8% 차로 이긴다고 하더라도 본인에서 굉장히 큰 타격일 겁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전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공동선대위원장이 거기 와서 유세를 할 정도로 바로 묶어놔 버렸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김포공항 이전 문제를 마지막에 들고 나옴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본인만 살자고 다른 지역을 다 죽이자는 얘기냐까지 나왔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조율되지 않은 정책 발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의 리더십에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김포공항 이전 문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전재수 의원님, 김포공항 이전 문제는 정말 당에서 충분한 논의가 안 된 겁니까? 안 됐습니다. 예. 예. 근데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논의가 됐었고요. 이재명 후보는 그 생각을 변함없이 갖고 있었다고 하던데. 예,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예. 그때 대선 당시에 이제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좀 적극적이었고 서울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었죠. 그랬군요. 그래서 실제 이제 여론조사까지 했었고 그래서 폐기는 아니고 조금 더 검토해야 될 게 많다. 그래서 보류를 시켜놨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심 2022 제8회 지방선거 개표 방송 YTN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심 2022 4,125명의 일꾼들을 뽑는 선거입니다. 오늘 자정쯤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개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영일 시사평론가였고요. 저희 개표 방송은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YTN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